데카메론. 기지와 인내로 자신을 거절하는 첫사랑과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 질레타. 프랑스 왕국의 루시옹 집안의 백작으로 이스나르도라는 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언제나 곁에는 제라르 드 나르본나 선생이란 의사를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백작에게는 베르트랑이라는 외동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얼굴이 잘생기고 호감이 가는 소년이었습니다. 백작은 이 소년과 함께 같은 또래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방금 말씀드린 의사의 딸 질레타라는 아이도 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레타는 제 나이도 차기 전에 이 베르트랑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불태우기 시작했지만 베르트랑은 부친이 사망하자 왕에게 맡겨져 파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소녀는 그만 실망해 버렸고 그러는 동안 소녀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서 적당한 이유만 있으면 베르트랑을 만나러 파리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동딸로서 막대한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어 친척들의 감시가 심해서 좀처럼 적당한 구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베르트랑을 잊을 수가 없었는데 친척들은 그녀에게 구혼하는 여러 신랑감 중에서 적당히 골라 결혼시키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모두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르트랑이 아주 잘생긴 청년이 되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점점 더 그에 대한 사모의 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프랑스 왕이 가슴에 종기가 생겼는데 치료를 잘못 받아 아주 못된 부스럼이 되어 심한 아픔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많은 의사가 치료를 했지만 아무 효력을 못 보았을 뿐 아니라 점점 악화되기만 해서 왕은 절망해 누구의 진찰이나 치료도 받으려 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는데 파리에 갈 구실이 생겼을 뿐 아니라 임금님의 병이 자기가 짐작하는 것이라면 베르트랑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것도 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버지한테 여러 의학에 관한 것을 배워 그 병에 들을 것으로 생각되는 갖가지 약초로 가루약을 만들어 말을 타고 파리로 달렸습니다. 파리에 닿아서도 그녀의 생각은 오직 베르트랑을 만나는 것밖에 없었지만 곧 임금님 앞에 나가서 임금님이 앓는 부스럼을 보여달라고 공손히 부탁했습니다. 왕은 그녀가 젊고 아름다운 데다 정숙한 처녀라 거절하지 못하고 환부를 보였는데 그녀는 환부를 보더니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하, 만일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폐하에게 성가신 통증이나 괴로움을 끼쳐드림 없이 반드시 여드레 이내에 고쳐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속으로는 그녀의 말을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호의를 고마워하면서 이제 의사의 의견 같은 것은 들을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자 질레타가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제가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제 의술을 얕잡아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의 지식이라기보다 하느님의 도움과 생전에 이름난 의사였던 제 아버지의 지식으로 고쳐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어쩌면 이 처녀를 하느님이 보내셨는지도 모르니 치료를 한번 시험해 보지 않을 것도 없겠다고 속으로 중얼거리고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녀여, 그대는 나의 결심을 바꾸게 해놓고 만일 고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작정이냐? 저에게 감시인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만일 여드레 이내에 고쳐드리지 못하면 화형에 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고쳐드리면 어떤 상을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대는 보아하니 미혼인 것 같구나. 그러니 만일 성공하면 누구든 재산도 있고 신분도 높은 자에게 출가를 시켜주마. 폐하, 제게 남편을 주신다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폐하께 부탁드리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폐하의 왕자님이나 왕족분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은 곧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질레타는 치료를 시작해서 약속한 기간보다 빨리 왕을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왕은 완쾌된 것을 알고 말했습니다. 처녀여, 그대는 그대의 희망대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폐하, 저는 말씀대로 베르트랑 드 루시옹을 남편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실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사랑해왔고 그 후에도 줄곧 뜨거운 생각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를 남편으로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약속한 이상 신뢰를 배반하고 싶지 않아 베르트랑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베르트랑,
그대는 성인이 되어 훌륭한 교양도 몸에 지녔다. 그래서 그대는 고향으로 돌아가 영지를 다스려 주기 바란다. 그리고 내가 아내로서 그대에게 주는 처녀를 데리고 가주기 바란다. 그 처녀는 누구입니까? 폐하. 나를 치료해서 병을 고쳐준 처녀다. 베르트랑은 그녀를 보고 매우 아름다운 처녀라고 생각하기는 했으나 자기와 같은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만 기분이 상해서 말했습니다. 폐하, 그럼 폐하께서는 아내로 제게 여의사를 주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싫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내가 약속을 어겨도 상관없단 말인가? 나는 건강 회복의 교환 조건으로 그대를 남편으로 삼고 싶다는 그 처녀에게 그대를 주겠다고 약속했느니라. 폐하께서는 제가 가진 것을 가져가실 수도 신하인 저를 마음에 드시는 분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혼에 매우 불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곧 만족하게 될 것이다. 그 처녀는 매우 아름답고 총명하고 더욱이 그대를 매우 사랑하고 있거든. 그러니 신분 높은 여성과 결혼하기보다 그 처녀와 결혼하는 편이 더 즐거운 생활을 보낼 수 있을 줄 믿는다. 베르트랑은 입을 다물어 버렸고 왕은 결혼식을 위해 성대한 준비를 갖추게 했는데 그날이 되자 베르트랑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왕 앞에서 자기 자신보다도 더 그를 사랑하는 처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그는 자기가 할 일을 작정해 놓고 있었으므로 영지로 돌아가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며 왕에게 허가를 구했는데 실제로는 영지로 돌아가지 않고 토스카나로 가버렸습니다. 때마침 피렌체 사람들은 시에나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는 피렌체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피렌체 사람들에게 정중한 환영을 받은 그는 지휘관으로서 상당한 인원의 부하를 얻고 많은 급료를 받아 군무에 종사하며 오랫동안 피렌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신부 질레타는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 어떻게든 남편을 영지인 루시옹으로 부를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자 영지의 백성들은 그녀를 영주의 부인으로서 매우 반가이 맞이했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영주가 밖에 나가 있어 모든 것이 황폐하고 무질서해진 것을 안 그녀는 부지런히 움직여 모든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고 부인에게 깊은 친애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렇게 훌륭한 부인을 싫어하는 영주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영지를 깨끗이 정리하자 두 기사를 보내 백작에게 보고시키고 자기가 있어 영지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면 바라는 대로 자기는 영지에서 떠나겠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 일은 그 사람이 좋을 대로 하게 하라. 나는 그 사람이 이 반지를 끼게 되고 내 팔에 내 아이를 안게 되는 일이 생기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겠다. 그는 한시도 빼놓은 적이 없는 매우 값진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것을 끼고 있으면 무언가 특별한 마법의 힘이 생긴다고 믿고 있는 귀중한 반지였습니다. 두 기사는 이 두 가지 조건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의 말로는 주인의 결의를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해 부인에게 돌아가 백작의 대답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부인은 매우 슬퍼하다 오래 궁리한 끝에 남편이 정말 돌아올 것인지 그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이루어 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취해야 할 방법을 곰곰이 생각한 다음 영지의 식자들과 장로들을 한자리에 모아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온 일을 호소하고는 지금부터 자기가 하려는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여기 있는 한 남편은 영원히 영지로 돌아오지 않으니 순례자가 되어 자선 사업에 몸을 바치며 여생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영지의 관리와 지배를 부탁하고 재산은 완전히 백작 앞으로 남겨두었으며 자기는 절대로 영지 루시옹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전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선량한 영지의 백성들은 줄곧 눈물을 흘렸고 생각을 바꾸어 이곳에 머물러 주십사 부탁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종자와 하녀를 한 사람씩 데리고 순례자의 모습이 되어 많은 돈과 값비싼 보석류를 갖고 목적지도 말하지 않은 채 길을 떠났으며 피렌체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도 않았습니다. 피렌체에 도착하자 우연히 마음씨 좋은 아낙네가 경영하는 조그마한 여관에 묵게 되지만 어떻게든 남편의 소식을 알려고 검소한 순례자의 행색을 끝내 지켰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날 그녀는 여관 앞을 베르트랑이 종자 한 사람을 데리고
말에 올라앉아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안주인에게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안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저분은 다른 나라의 귀족으로 베르트랑 백작이라는 분입죠. 매우 예의 바르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분인데 이 도시에서는 누구나 다 좋아하고 있습죠. 그러고 시내의 한 젊은 처녀를 무척 좋아하고 계신다는 소문입니다. 그 처녀는 귀족이지만 가난합죠. 더없이 정숙한 분이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매우 품위 있고 총명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죠. 아마 그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저 백작의 희망대로 되었을걸요. 백작 부인은 더 상세한 것을 조사해 모든 사정을 다 알고는 자기의 생각을 정해 그 집 주소와 처녀의 이름을 알아갔고 어느 날 살며시 순례자의 모습으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어머니도 처녀도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인사를 하고는 어머니에게 상관없다면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님, 백작이 마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불운하신 분같이 여겨지네요. 하지만 만일 마님께서 그럴 생각만 하신다면 마님이나 저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자 모치는 조촐하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니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마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여기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마님에게 배신을 당하면 마님의 행복도 제 행복도 모두 헛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결코 당신을 배반하는 짓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백작 부인은 자기의 첫사랑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해 자기의 신분과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조용히 털어놓았는데 귀부인은 이미 소문을 대강 들어 알고 있었으므로 그녀의 말을 믿고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얘기로 아시겠지만 제가 남편을 다시 찾으려면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실 분은 마님밖에 안 계세요. 만일 제가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남편은 댁의 따님을 무척 좋아하고 있다니까요. 백작이 우리 집 아이에게 뜻을 두고 계시는지 어떤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눈치는 채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희망이 이루어지게 해드리려면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드리겠어요. 그 전에 마님께서 제게 힘을 빌려주실 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일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님은 매우 아름다운 분이고 결혼할 나이도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짐작건대 결혼 준비가 충분치 않아서 댁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님께서 제게 힘을 빌려주신다면 그 사례로 신뢰가 되겠습니다만 댁의 따님을 훌륭하게 출가시킬 수 있는 지참금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귀부인은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그 제의를 무척 기뻐했지만 귀부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잃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제가 부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게 불명예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는 부인이 희망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을 백작에게 보내셔서 우리 집 아이를 백작께서 평소에 나타내 보이고 계시듯이 진정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만 있으면 백작의 뜻을 따를 생각이라고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 백작이 손가락에 끼고 무척 소중히 하고 계신다는 그 반지를 주신다면 우리 집 아이는 백작의 사랑을 믿을 것이라고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이가 반지를 마님께 드리거든 그것을 제게 보내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집 아이는 백작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이를 몰래 여기 오게 해서 따님 대신 살며시 저를 그이 옆에 자게 해주세요. 아마 하느님의 은혜로 저는 임신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이의 반지를 끼고 백작의 아이를 팔에 안고 다시 남편을 되찾아 마님 덕분에 아내로서 그이와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귀부인은 자기 딸에게 나쁜 소문이 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어 이것은 퍽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처럼 훌륭한 부인이 남편을 되찾는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 생각하고 해보겠다고 부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 3일이 지나자 부인이 지시한 대로 몰래 일을 진행시켜
그 반지를 손에 넣고는 교묘히 딸 대신 부인을 백작 옆에 누워 자게 했습니다. 한편 백작이 열렬하게 행한 이 최초의 교합이 하느니 뜻에 맞았는지 부인은 태어날 때 안일이지만 쌍둥이 사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귀부인이 백작 부인에게 남편을 포옹시켜 기쁘게 해준 것은 몇 번이나 되었으며 남몰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쁜 소문은 조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처녀와 자고 있다고 생각했지 아내라고는 조금도 깨닫지 못했는데 백작은 아침에 헤어질 때 값비싼 보석류를 선물로 주었으며 부인은 그것을 모두 고이 간직했습니다. 부인은 임신한 것을 알자 이제는 이와 같은 일로 귀부인을 더 성가시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마님, 하느님과 마님 덕분에 저는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인을 기쁘게 해드릴 때가 되었어요. 저는 떠나기로 하겠어요. 그러자 귀부인은 무척 필요하기도 했으므로 참으로 부끄러운 듯이 딸의 결혼을 위해 100리라쯤만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작 부인은 그녀가 매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체면을 차린 그 제의를 듣고는 500리라를 주었고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값비싼 보석류를 주었습니다. 귀부인은 이만저만 기뻐하지 않았으며 몇 번을 말해도 모자랄 만큼 감사합니다를 되풀이했고 백작 부인은 그녀의 집을 떠나 여관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귀부인은 베르트랑이 이제 자기 집에 찾아올 기회가 없어지도록 딸을 데리고 시골 친척 집으로 이사해 버렸습니다. 그 후 곧 베르트랑은 부인이 영지에서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신하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백작 부인은 남편이 피렌체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고 피렌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산기가 있더니 아버지를 쏙 뺀 듯한 쌍둥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아이들을 길렀는데 적당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었을 때 길을 떠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몽펠리에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며칠 쉰 다음 백작의 소식을 알아본 결과 제성 침례날 영지 루시옹에서 귀부인들과 기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성대한 잔치를 베풀 것이라는 말이 들렸으므로 순례자의 모습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영지에 이르니 귀부인들과 기사들이 백작 저택에서 막 식탁에 앉으려 하는 중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순례복 그대로 두 아이를 팔에 안은 채 큰 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 성큼성큼 백작 앞에 나가서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주님, 저는 당신이 집에 돌아와서 살아주셨으면 하는 희망으로 오랫동안 비참한 여행을 계속해온 당신의 불행한 아내예요. 저는 당신께 보낸 두 기사를 통해 제게 내리셨던 조건을 당신께서 지켜주시도록 하느님께 부탁드리겠어요. 자, 여기 제 품엔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당신의 반지도 있고요. 지금이야말로 약속대로 저를 당신의 아내로서 맞이해 주셔도 좋을 때라고 생각해요. 백작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랐는데 반지는 자기 것이 틀림없었고 두 아이도 자기를 쏙 뺀 것 같으니 놀랄 수밖에 없어 어리둥절한 채 말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났을까? 부인은 백작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조리 있게 얘기했는데 이야기를 듣고 백작은 아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백작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귀부인들과 기사들 전부가 그녀를 정식 아내로서 맞이하도록 부탁했으므로 그 마음들을 보아 지금까지 완고했던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일으켜 세워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는 정식 아내로 인정하고 두 아이도 틀림없이 자기의 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에게 백작 부인으로서 알맞은 옷을 입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신하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온종일 뿐 아니라 며칠이나 계속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리하여 그날 이후 백작은 그녀를 아내로서 공경하고 깊이 사랑하며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기지와 인내로 주인집 백작의 아들과 결혼에 성공하는 질레타였습니다.